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7일, 동남아시아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의 국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로켓포가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포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F-16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나흘째인 12월 10일,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 영토 내 교도소와 카지노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14명, 피난민은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가 100년이 넘도록 풀지 못한 국경 분쟁의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왜 이 오래된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지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쟁의 시작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1863년 프랑스는 캄보디아를 보호령으로 만들었고 베트남과 라오스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1904년부터 1907년까지 프랑스와 시암 사이에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총 길이 817km에 달하는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이 제작한 지도를 조약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지도가 시암이 갖고 있던 지도와 달랐던 겁니다. 프랑스의 지도는 정밀했습니다. 삼각 측량을 이용해 만들어진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시암은 프랑스의 우월한 군사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시암 왕실이 30년 후인 1930년대에 그 지도를 다시 꺼내봤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약문에는 국경선은 댕렉 산맥의 분수령을 따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그은 선은 분수령이 아니었습니다. 산맥의 정상이 아니라 계곡 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캄보디아 쪽에 포함시켰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었습니다. 1954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독립한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그어놓은 국경선을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특히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 측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은 반발했습니다. 조약의 기준인 분수령을 따르면 사원은 태국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넘겼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이 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크메르 제국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를 호령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11세기에 시작해 12세기에 완성됐습니다. 댕렉 산맥 해발 550m 지점, 크메르 왕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2008년 유네스코는 이 사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캄보디아에게 이 사원은 크메르 제국의 후예로서 당연히 소유해야 할 유산입니다. 하지만 태국도 반박합니다. 크메르 제국이 쇠퇴한 후 15세기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사원은 시암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정통성의 싸움입니다. 1962년 6월 15일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대 3명으로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에 속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캄보디아는 환호했습니다. 태국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소는 사원 주변 4.6제곱킬로미터의 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사국들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만 취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분쟁이 씨앗이 됐습니다. 2008년 7월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태국은 반발했습니다. 그해 10월 국경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에는 더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로켓포와 대포를 동원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원 주변 땅도 캄보디아에 속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태국군은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내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요인들이 등장하면서 오래된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캠센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시아에서 급증한 범죄 조직의 거점입니다. 스캠센터는 주로 온라인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암호화폐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한국인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습니다. 왜 국경 지역일까요? 법 집행이 느슨하고 도주가 용이하고 양국 정부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캠 센터에는 강제로 끌려가 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국인도 많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국민을 구출하라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2025년 초부터 태국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스캠 센터를 단속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스캠 센터가 캄보디아 영토 안쪽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국 측은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캠 산업은 캄보디아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던 중 태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2025년 하반기 태국 경찰과 군 병력이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영토 안쪽에 스캠 센터를 급습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격분했습니다. 주권 침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2025년 들어 아노틴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첫째, 스캠 대부아이 사진 유출 사건입니다. 아노틴 총리가 스캠 조직의 거물과 함께 찍은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총리가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남부 홍수 대응 실패입니다. 2025년 우기 태국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늦고 미흡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입니다. 2025년 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됐습니다.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아노틴 정부의 지지율은 폭락했습니다. 2024년 말 48%였던 지지율이 2025년 11월에는 23%로 떨어졌습니다. 정치학의 깃발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입니다. 아노틴 정부도 같은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태국 정부의 대캄보디아 정책은 눈에 띄게 강경해졌습니다. 스캠 센터 단속을 명분으로 국경 지역의 군병력을 증강했습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12월 7일 국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립니다. 누가 먼저 쏘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양측 모두 충돌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돌은 순식간에 확대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확전됐을까요? 양측 모두 보여주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는 주권을 지킨다, 우리는 강대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제한전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면전은 너무 비쌉니다. 경제적, 인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국제사회의 개입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양측은 적당한 선을 지키려 합니다. 전투는 주로 국경 지역에 한정됩니다. 민간 지역에 대한 공격은 최소화됩니다. 핵심 기반 시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군사력만 놓고 보면 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태국군은 총 36만 명입니다. 캄보디아군은 12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게도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방어 우위입니다. 국제 여론입니다. 중국의 지원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이자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국과의 관계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적당한 수준에서 캄보디아를 지원하되 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합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입니다. 현재까지 약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대부분 국경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졌습니다. 피난민 캠프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노인들과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의 계산과 국가 간 분쟁 속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힘없는 민간인들입니다. 이번 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단기 휴전입니다. 양측은 적당한 시점에 휴전에 합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경선 문제도 그대로이고 스캠센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몇 년 후 비슷한 이유로 다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2008년, 2011년, 2025년 몇 년마다 한 번씩 충돌하고 휴전하고 또 충돌하는 패턴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과거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상호의존입니다. 양국의 경제가 깊이 얽히면 전쟁의 비용이 커집니다. 셋째, 시민사회의 교류입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넷째, 국제사회의 지원입니다. UN, 아세안,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양국의 화해를 지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역사의 중요성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 과거가 계속 현재를 괴롭힙니다. 둘째, 민족주의의 양면성입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이웃 국가와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셋째,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입니다.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넷째, 평화의 소중함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는 민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100년 분쟁을 살펴봤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그어진 국경선,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 반복되는 충돌과 휴전, 그리고 2025년 새롭게 등장한 스캠 범죄와 양국의 국내 정치 위기까지 이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분쟁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에도 분단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 중국과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